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난리난 영국 상황. 2. 한국이 거론되는 이유. 3. 시진핑의 마지막 명령.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세계 경제 위기에서 저승사자가 어느 나라를 도산시킬지 찾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나라가 희생될지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 속에서 어느 나라가 먼저 무너지게 될지 전 세계 나라들이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너지는 나라가 나와야 숨통이 트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1997년에는 태국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한국이 IMF 외환 위기에 빠지면서 전 세계가 살아남았고 2008년에는 리먼 브러더스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리스를 비롯한 피그 국가들이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그중에서 그리스가 디폴트 선언을 하며 세계 경제가 회생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스케일이 완전 다릅니다. 2020 코비드 사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면서 사상 초유의 돈이 전 세계에 풀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공장 역할을 담당해오던 중국이 왕따를 당하면서 전 세계의 공산품 가격 폭등,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 세계적인 식품 가격 대폭등, 또 코비드 사태로 일할 젊은이들이 부족한 상황까지 빚어지기 시작하면서 미 연준의 빅스텝, 80년대 소련을 붕괴시켰던 폴 볼커 연준 의장의 금리 대인상을 현재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경우 아직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 그리고 유럽의 경제 약체 그리스 정도의 나라들로 희생양을 삼아 세계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었지만 지금 경제위기는 스케일이 다른 희생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경제위기의 희생양은 적어도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대국 수준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느 나라들이 희생양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들이 희생양이 될 수 있을지 후보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영국. 지금은 사임한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취임한 이후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하며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줄이고 5년간 70조 원의 세금을 감세하겠다고 발표할 뿐 아니라 석유, 가스, 에너지 가격을 동결하기 위해 가정과 기업들에게 2년 동안 약 240조 원어치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막대한 돈 풀기를 하자 영국 파운드와 가치가 대폭락을 기록했고 이에 대한 결과로 영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전 세계에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고 있는 과정에서 영국의 돈 풀기는 당장 영국 경제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 재정에 들어오는 돈이 크게 줄어들고 지출해야 할 돈이 크게 늘어나 국가가 파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영국은 리즈 트러스 총리가 역대 최단기 45일 만에 사임을 하고 인도인 리시 수넥 총리가 영국인 총리가 되면서 망할 뻔했던 영국의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칫 한 발만 더 어긋나게 되면 영국이 붕괴 위기, 한국의 IMF보다 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영국 지방 은행들은 뱅크런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장기 국채 가격은 무려 100%에 가까운 수준대로 폭락해 버린 상황이고 안전자산으로 불리던 영국 국채가 위험자산으로 평가받는 비트코인보다 더 폭락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영국 소형 지방은행들에서는 예금자들이 돈을 빼가는 뱅크런이 감지되면서 자칫 영국 경제가 붕괴할 수 있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영국 등 유럽권 은행들에서는 예금금리 인상을 통해 위기감 확산을 잠재우려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영국이 이 국가적 난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현재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 영국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얼핏 보기에 빈틈을 찾기 어려운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모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저임 금정책을 유지하면서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 세월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지위를 유지하며 일본에서만큼은 생활물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의 금리가 0%대에 속하고 있어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원자재 가격이 저렴했으나 이제는 석유 등 원자재 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난방을 떼고 싶어도 떼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이라도 크게 상승하는 것이 좋겠지만 일본 국민성 특성상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일본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자칫 일본의 경제가 흥하고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해외 투자를 매우 많이 해와 해외에서 벌어들인 금융소득을 엔화로 환전해 국가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은 아직 영국이나 유럽의 여타 나라들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 번째 브라질.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이 최근 극적인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브라질의 남북으로 갈라진 민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브라질 대선에서는 룰라 전 대통령과 현재 대통령인 보우소나루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50.9%대 49.1%로 룰라 대통령이 기적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브라질 대선에서는 남부권의 부유한 대도시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리아 상파울로 같은 대도시권에서는 보수권 후보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세를 보여왔지만 밀림지대가 우거진 개발이 더딘 비도시권에서는 룰라 대통령이 압도적 승리를 기록하면서 브라질이 남북이 양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룰라 대통령은 남미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닌 나라들과의 연대, 그리고 중국 자본을 투자받아 개발을 진행하는 친중 행보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우파 대통령이지만 룰라 대통령보다 더 심한 친중 친러 행보를 보여와 국민적 반발뿐 아니라 미국 등의 외교적 마찰까지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룰라 대통령이 당선되자 미국, 프랑스 등의 나라들은 빠르게 환영 성명을 내면서 브라질이 좌파 성향의 국가이지만 친서방 성향의 국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렇지만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과 마찰이 발생하게 될 경우 현재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브라질이 다시 뒷걸음질 치면서 남미권 제3세계 경제에 큰 붕괴 우려가 나올 수 있고 이는 세계 주요 자원 수출국인 브라질의 마비를 통해 또다시 세계의 인플레이션 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번째, 중국. 중국의 부동산발 경제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56조 원의 손실이 주택 모기지 대출에서 발생하면서 중국 은행의 연쇄줄도산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세계 경제를 덮치게 될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중국의 예금자들이 은행의 돈을 떼가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려 하자 일부 은행들이 예금을 동결시키면서 지방 곳곳 은행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중국 당국이 무력 진압 및 주동자 색출에 나서면서 중국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리커창과 같은 주요 경제 전문가들이 시진핑의 사면임이 확정된 이후로 줄줄이 실각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아닌 시진핑의 최측근들로만 경제 전문가들이 채워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이 제2의 리먼 브라더스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마치 한국의 IMF 사태와 같이 세계의 돈을 빌려달라고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만약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제2의 의화단의 난 패전 상황 때와 마찬가지로 서방 세계의 중국의 주요 이권들이 찬탈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만약 서방의 채권단들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될 경우 그 주요 대상 중에는 홍콩의 영국으로 제하량, 신장 위구르, 티베트 지역 주민들의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 혹은 독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이 지금과 같은 패권 세력이 아닌 지금과는 사뭇 다른 이미지의 순한 양과 같은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 레고랜드 발자금 경색이 한국 경제 위기를 덮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초 레고랜드는 고조선의 청동기 시대 유적지에 짓는 테마파크라는 등 여러 역사학계의 논란이 많았으나 60조 규모의 자금 경색이 금융시장에 생기면서 제2의 IMF 사태가 한국에 올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덩달아 한국의 기준금리까지 크게 올라가면서 세계 최대 규모 가계부채가 있는 한국 경제가 대붕괴의 위기 경고 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채가 국가나 기업들에게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빚을 개인이나 가계 자영업자가 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자 부담이 대폭 상승하면서 레고랜드발 붕괴의 위기와 함께 한국 가계 경제도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경고 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따져봤을 때 한국은 압도적 세계 1위 규모인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구조의 원자재를 해외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중국 의존적인 수출 경제가 이제 점점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시작되면서 위기감이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럽 지역의 부가가치가 높은 무기 시장에 한국이 대규모 수출 혹은 원자력 등 다양한 신기술 수출 사업에 활로를 찾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마지막 남은 희망사항은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어 막대한 돈을 풀어내 건설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면서 최소 30년간은 고도 경제성장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자금 경색에 빠진 주요 국가들은 빨리 어느 나라라도 희생이 되길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한 나라라도 쓰러져야 대규모 양적 완화 혹은 경기 부양책을 통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이 그 대상이 되나 했으나 빠른 속도로 리시 수넥이라는 우수한 경제통 인물이 총리로 집권하면서 경제위기의 저승사자가 어느 한 나라를 넘어뜨릴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국민들이 주시하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80년대 전에 인플레이션이 덮치자 미국 연준의 폴 볼커 의장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빅스텝 금리 인상을 진행하면서 그 결과로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 국가들의 독립을 눈에 보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금리 인상이 중국에게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최근 중국에서 시진핑이 기업계 인사들을 줄줄이 체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의 눈밖에 난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반도체 기업의 핵심 인사였는데요. 국가가 주도해서 중국 내 반도체 사업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던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지 10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시진핑의 칼춤이라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자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바이든의 일화법을 통해 반도체 업계도 쥐고 흔드는 가운데 중국까지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한 자국 반도체 산업의 체질 개선에 대대적으로 나선 상황이라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또 다른 반도체 거물, 삼성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내세운 반도체 굴기는 2010년대 10%에 불과했던 반도체 자금률을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진핑이 원한 그림은 모든 힘을 집중해 큰 일을 이뤄내는 중국 공산당식 거국 체제의 재림이었습니다. 중국은 1960년대 말 이를 통해 소위 양탄일성으로 묶어 부르는 원자폭탄, 수소폭탄, 인공위성을 개발해내는 저력을 뽐낸 적이 있었고 시진핑은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다시 한번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이를 위해 중국은 수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 투자금을 자국 반도체 업계에 쏟아부었는데요. 그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16.7%에 불과해 자신있게 내세웠던 반도체 굴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한편 쏟아부은 투자금이 무색하게도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들어 줄도산을 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등록이 말소된 중국 반도체 기업은 무려 3,470곳이나 되죠. 수십조 원 규모의 금액을 집어삼키고도 성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공산당과 시진핑은 인내심이 바닥난 모양인데요. 마침내 칼을 빼들고 중국 내 반도체 업계를 겨냥한 대규모 조사 혹은 숙청에 돌입했습니다. 업계에 일대 피바람이 부는 가운데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수많은 관계자들이 수갑을 찼습니다. 2018년 시진핑이 YMTC 공장 시찰 당시 최측근에서 수행했던 자오웨이코 전 YMTC 회장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오웨이기는 칭화유니그룹, YMTC 등 반도체 굴기의 대명사와도 같은 기업들의 회장을 역임했던 인물인데요. 지난 8월 베이징 자택에서 체포된 그는 현재까지도 중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가 받은 혐의는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개인 소유 회사의 칭화윤이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국가 투자금을 착복했다는 것입니다. 자오웨이기는 한때 업계에서 반도체 광인으로 불리던 초거물이었습니다. 그의 진두지휘하에 칭화윤이는 2013년 스프레드 트럼을 17억 8천만 달러에 2014년에 아라라마이크로를 9억 7백만 달러에 각각 인수하여 합병까지 해버렸고 한때 대만의 TSMC까지 적대적 인수합병의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을 230억 달러에 집어삼키려 했지만 미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칭화윤희는 무계획적인 투자와 몸집 불리기로 인해 파산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되었고 경영진 역시 줄줄이 낙마한 바가 있어 시진핑은 좌우의 길을 체포해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국가공적자금관리회사 중 하나였던 라이온펀드의 총책임자 아오청원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중국 매체를 통해 나왔는데요. 2018년 말 760억 원 규모에 불과했던 라이온펀드는 1년 만에 1조 3,300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고 작년 말에 이르러서는 6조 5,200억 원 규모로 비정상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간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거대한 운용 자금의 대부분은 역시 반도체 산업에 투입되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라이온펀드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42.3%나 감소했고 이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착복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오청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채 그저 심각한 규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정부한테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줄줄이 거물들이 비리 협의로 숙청되는 가운데 중국이 그간 쏟아부은 공적 자금의 행방을 쫓고 관련자들의 부패의 싹을 잘라내는 데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허망하게 실패한 원인은 이렇듯 업계 전반에 만연한 심각한 부패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 두 번에 걸쳐 모은 대기금은 2014년에 27조 6천억 원, 2020년에 40조 6,217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큰돈이 모이자 아니나 다를까 사기꾼들이 파리떼처럼 꼬인 것입니다. 2017년 설립된 반도체 업체 HSMC는 이 대기금을 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기극을 벌여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HSMC는 대만 TSMC 출신 반도체 거물 장상희를 CEO로 영입하는 한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아줌로부터 첨단 노광기를 도입하며 중국 내에서 유일하게 7나노급 칩을 생산할 수 있다며 선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20년 중국 언론이 HSMC의 공장 건설 현장을 답사하고는 그곳에는 기본적인 철골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보도를 냈죠. HSMC는 그 후 등록을 말소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 수십조 규모 자금을 긁어 모아서 요란을 떨었던 것에 비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은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양적으로는 여전히 90%에 가까운 국내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질적으로는 기술 수준이 고작 14나노 공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들 나랏돈 뜯어먹기에 바쁜 나머지 자신들이 최첨단 기술 산업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R&D에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첨단 산업은 말 그대로 인류 기술이 발전을 거듭한 끝에 서 있기 때문에 첨단입니다. 발걸음을 멈춘다면 바로 다음 순간에 도태되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뼈에 새기고 매 순간 발전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기업이 바로 한국의 삼성입니다. 지난 5일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테크데이 2021을 개최해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현장에서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오는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앞서 나가겠다라며 삼성이 가장 앞서 있는 미세 공정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표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삼용화한 3나노 공정에서 멈추지 않고 GAA 트랜지스터 기반 공정 기술 혁신을 지속해 2025년에는 2나노,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파운드리 업계 1위를 고수하던 TSMC는 뒤늦게 삼성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TSMC는 이제서야 3나노 공정에 들어갔고 2나노와 1.4나노 공정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삼성과는 달리 정확한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 5세대 10나노급 DRAM을 양산할 것이며 2030년까지 첨단 V낸드를 개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경쟁사들의 추격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경쟁사들은 현재 4세대 14나노급 DRAM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5세대 기술을 적용한 10나노급 DRAM 양산 계획을 공개하며 경쟁사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간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하이K 메탈 게이트 HKMG 공정 기술을 적용해 제품이 미세화되면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할 방침입니다. HKMG 공정을 적용하면 저전압에서도 고성능을 구현할 수 있으며 전력 효율을 높여 기존 공정 대비 전력 소모를 13% 줄일 수 있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입니다. V낸드 분야에서도 경쟁사들과 초격차를 벌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76단인 7세대 V낸드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경쟁사들은 올해 200단 이상 V낸드 기술을 공개하며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을 높이 쌓는 단수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이 돌연 2030년까지 1000단을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면서 경쟁사를 압도했습니다. 이렇게 기술 개발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을 지닌 삼성은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겨울에도 반도체 감산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의 향후 전망 악화로 인해 반도체 업계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인텔은 올해 들어 주가가 45%까지 폭락하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시총 1위 엔비디아 역시 2분기 매출이 예상을 20%나 밑도는 것으로 집계되며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텔과 엔비디아의 부진에서 시작된 반도체 겨울로 인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인 마이크론도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매출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내년 생산량을 30%나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시바 메모리의 후신인 일본의 키옥시아 역시 메모리 생산 감축 계획을 공식화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 역시 감산 바람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는데요. 정작 업계 1위 삼성은 현재로서는 감산에 대한 문의조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삼성의 이런 행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는 고난 이후의 미래를 준비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운드리에 대한 삼성전자의 야심찬 투자와 반도체 산업에 점증하는 정치화는 삼성전자에 장기적으로 손풍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미중 갈등이 메모리 칩 분야에서 급성장하는 중국의 경쟁업자들에게 악재로 작용함은 물론 미 반도체법에 따라 미 공장에 투자를 늘리는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기질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바이든의 일화법을 통해 미국이 국가 전략적으로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주고 중국 역시 국가 주도적인 사업으로 반도체를 조직적으로 밀어주고 있지만 결국에 이득을 보는 것은 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멈추지 않는 기술 혁신이죠. 첨단 산업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지원이나 자금 규모보다는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시진핑이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고 자국 기업을 아무리 채찍질하더라도 기술에서 한국의 발끝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굴기의 달성은 멀기만 해 보입니다. 모쪼록 삼성이 앞으로도 쉼없이 달려나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잡을 수 없는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